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봄학기 기획특강입니다. 유럽에서 본 한강 문학에 대해서 이번에는 7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학과 교수 오은영 교수님이십니다. 미국 털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 로렌스 학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박사학위 역시 D.H. 로렌스에 관련해서 논문을 쓰셨고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논문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나로부터의 탈출은 가능한가? 의식적 개인과 직물적 소설 언어, 영국 모더니즘 소설과 카프카 소설의 비교 연구. 또 최근에는 한강의 맨 부커상 이후 한국 문학, 변방에서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이동하다 등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모더니즘 영국 소설, 카프카, 서사 이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어떻게 한강 문학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 오은영 교수님께 오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오은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국 소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는 영문학과에서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요즘 영문과도 영미 문학 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문학 관점에서 이렇게 한강 소설도 같이 읽고 또 카프카 소설 변신 같은 소설도 같이 영국 소설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한강이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그때도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같이 학생들하고 읽었었고요. 이번 학기는 소년이 온다, 휴먼 액츠 영어를 학생들하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맨 부커상 이전과 이후의 영국의 반응이 어땠고 또 이 맨 부커상 이후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변방에서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2015년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과 2016년 맨 부커상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한국 창비에서 나온 것이 2007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기까지 2008년부터 애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한 7년 정도가 영어로 번역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KL 문학 에이전시 이구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국제적인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후보에 오르려면 5, 15, 20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5라는 것은 5권 이상의 장편 소설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15개국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된 그런 작품을 이어야 하며 그 다음 20이라는 것은 한 20년 정도 영미권에서 출간되고 이것이 유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부커상이라든지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큰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한강의 경우는 사실은 2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10년밖에 걸리지 않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한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이전에 영미권으로 진출한 한국 작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2016년 뉴요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예지에 한 기사가 나오는데 2016년 1월 28일이라는 그 날짜를 보시면 맨 부커상을 받은 것이 한강이 맨 부커상 받은 것이 2016년 5월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몇 달 전에 이 기사가 나온 것인데 기사 제목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가능하게 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일단
이런 노벨 문학상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 밀었던 작가가 고은 작가였는데, 이것은 사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2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에 한 번 받았고, 1990년대에 한 번 받았고, 두 번째 받았을 때는 90년대에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 한 20여 년 동안 그런 관심이 있었죠. 사실 그 한국 작가들이 영미권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무렵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강 작가 이외에 김영하, 조경란,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 해외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2008년에 나온 이 작품이 해외에서 반응이 좋았고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만 2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1년 미국 크노프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후로 현재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 부커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커상은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이고요. 처음 시작이 196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영국과 영연방 작가들만 대상으로 한 문학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작가들은 받을 수가 없는 상이었고요. 영연방 작가들이라 함은 그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공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대상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2005년부터 영어권 문학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이때부터 미국 작가들도 맨 부커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2013년에는 작가의 소속 국가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작가도 받을 수 있고 일본 작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고 2016년부터 작가와 번역자 공동 수상 형식으로 구조를 재편했는데 데보라 스미스와 한강이 이 첫 번째 수상자였고 그래서 그 상금이 5만 유로인데 이거를 2만 5천 유로씩 정확하게 작가와 번역자를 이렇게 2등분해서 예,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맨 부커상이 처음에는 영연방, 영국 작가들만 대상으로 하다 왜 그 작가들의 소속을 점점 철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일단 전체적인 그 출판계의 흐름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닐센 북스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책 판매 흐름이 전체적으로 저조했던 반면에 200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번역 소설의 판매는 96% 성장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96%니까 거의 100%의 성장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나 번역 소설의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상황을 보자면 번역 소설은 전체 출판물의 3.5% 정도이고 책 판매율에 있어서는 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포션은 굉장히 작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성장세로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영국 소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 영국 소설과 영국인의 독서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국 소설의 시초라고 꼽히는 로빈슨 크루소가 출판된 것이 1719년이거든요.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가 1726년 돼서 한 7년 정도 차이에 거의 비슷한 여행기가 이제 두 권이 출판이 되는데 로빈슨 크루소와 걸리버 여행기는 그 특징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관심과 어떤 욕망이 가득한 소설이라면 걸리버 여행기는
그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전혀 어떤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굉장히 비판적인, 풍자 소설이 이제 걸리버 여행기인데, 이 두 소설이 18세기 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의 영국 소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디킨즈, 조지 엘리어트, 제인 오스틴, 이런 작가들을 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영국에서, 독서 문화가 일찍이 꼽히게 된 것은 일단 영국의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머물면서 이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술 분야에서도 미술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짝 꼽힌 나라들은 해가 반짝 나는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데서는 굉장히 훌륭한 화가들과 조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고 날씨가 안 좋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영국 소설은 중산층의 장르로서 거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지금처럼 TV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문학 장르로 봤을 때, 그 문학 장르에는 시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사실 드라마나 시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문학 장르였고, 소설은 그야말로 18세기 이후에 중산층이 이제 돈을 벌어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계급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중산층을 위한 그리고 중산층에 의한 어떤 문학 장르가 소설이라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국인들은 독서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요. 그 글쓰기가 대학 교육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국인들이 특히나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이제 20세기로 오게 되면 이 모더니즘 작가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이엔 포스터, D.H. 로렌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문학을 주도했던 것이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작가들인데요. 저는 D.H. 로렌스를 전공을 했지만 학생들은 로렌스보다는 울프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울프 소설을 특히 많이 학생들하고 읽었는데 왜 그러면 이 모더니즘 작가들이 이렇게 세계 문학을 주도했느냐?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파괴와 폭력을 이 작가들, 예술가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너무나 자부심이 강했던 세계 문명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던 유럽 문명이 이렇게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반성과 함께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굉장히 그 치열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분투 속에서 이렇게 고전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쏟아냈던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국 문학 소설이 막강했죠. 물론 조이스는 영국 작가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작가이긴 하지만 이 막강했던 이 모더니즘 작가들이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자국의 문학적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서서히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이 1969년 맨 부커상이 뭔가 점점 영역을 확대하면서 외국의 작가들과 작품들을 그 맨 부커상이라는 바운더리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 점점 내부적으로 그 문학적인 어떤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외부에서 좀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커상 이전에 한강 소설에 대한 영미권을 반응을 좀 보면 2015년 1월 이때 이제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본이 보통 여기는 1월 달에 출간이 되더라고요. 1월에 영어 번역본이 출판되자마자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 매체인 가디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강의 첫 번째 영어 소설로 영어권 독자의 식탁에 신선하고 강렬하며 충격적인 경험을 추가한다. 채식주의자는 문장 하나하나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작년 런던 도서전에는 영어권 출판사들이 더 많은 현대 한국 소설가들을 발굴하려는 희망 속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지만 채식주의자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채식주의자 첫 번째 문단을 지금 좀 가져봤는데 여기를 조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정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갸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이게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평범함. 평면적인 느낌. 예, 그냥 플랫한 느낌. 예, 뭔가, 뭐 이렇게 재미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평평하고 평면적이고, 여기서는 이제 평범하다. 평범하다는 그런, 아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아내로 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채식주의자는 일단 영애의 남편이 화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영애의 남편인데 영애가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2-3살 어린 주무래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자라서는 넉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며 내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서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거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나 평범한 남편이 너무나 평범한 영애와 결혼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채식주의자가 어떤 가부장제 폭력을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왜 소설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평범함을 이렇게 강조할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작에서 있던 소설의 전초작 그런 장면에서 네, 전초 작업을 하는 거죠. 정초. 네. 기반 다지는 거. 예. 근데 그걸 평범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그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평범함을 썸머리 부분은 또
방법이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쵸. 그렇지 않다. 네. 아, 아.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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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남한테 패기치고 살지 않는 나는 폭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한강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평범함 뒤에 숨는 거죠. 이 영희의 남편이 그렇듯이.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고 나는 폭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영희의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변하는데도 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다만 변한 부인 때문에 자기가 불편할 뿐이고 그전에는 요리도 잘해줘서 내가 불편함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와 생선을 다 버리고 맨날 감자만 찌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나는 폭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폭력을 양산할 수 있다.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이렇게 폭력이라는 것이,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평범함이라는 의식,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소설 첫 부분에 이렇게 대두시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뉴요커가 아니라 가디언에서 굉장히 균형 잡히게 이제 채식주의자를 소개했던 반면에 영국의 다른 매체인 인디펜던트라는 매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서평을 내놓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설 중 하나가 채식주의자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히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것은 여성들이다. 소설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식 예절의 무자비한 억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서평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서 한국식 예절이라고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하게 에티켓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관습, 그걸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무자비한 억압이다. 그리고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 여성들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서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 서평을 읽으면 마치 한국은 굉장히 야만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나라고, 이런 서평을 하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문명국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런 서평이 2015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훨씬 우월하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서평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가부장제의 폭력을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한강 작품에서 이 폭력이라는 거, 이것이 개인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국가 폭력이든 간에 이것은 다 근본적인 뿌리와 맞닿아 있는데 이 근본적인 뿌리가 인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폭력이.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한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은 인간성의 일부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인간 중에 하나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와 관련된 고통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폭력자들은 따로 있고 나는 폭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폭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 이것을 의식할 수 있을 때 그래도 그 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얼마든지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한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디펜던트 같은 서평에서 그야말로 한강 소설에서 얘기하는 그 폭력을 얼마나 잘못 읽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주는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로 좀 넘어오면 광주 학살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부터 이게 소년이 온다가 출판이 된 것이 2014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광주 항쟁의 자료집을 찾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인데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런 거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한강이 광주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광주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계속 있었던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2013년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자료가 이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악몽과 불면증이 계속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조차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작가의 고통을 그나마 견디게 해준 것이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자전소설 주기율표였다고 이제 한강 작가가 이건 얘기를 한 건데 한강이 소년이 온다와 주기율표가 공유한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사적인 서사, 여기서 private nar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 서사가 굉장히 참혹한 어떤 비극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바로 옆에서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서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는 그 사건은 5.18 광주 항쟁이지만 그것을 화자가 독자한테 얘기하는 방식은 그냥 친구가 옆에서 그냥 얘기하듯이 그런 서사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년이 온다의 첫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 이탈릭체로 된 부분은 그 소년이 생각하는 건 이탈릭체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여기서 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소설에서 보통 인칭은 1인칭을 쓰거나 아니면 그나 그녀 혹은 이제 사람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3인칭으로 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온다에 6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2챕터가 2인칭 서사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특히 1장은 주인공인 동호가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장인데 여기서 2인칭 서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라고 이거를 동호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이럴 때의 느낌하고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거를 동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2인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다르게 오시나요? 거리가 다른. 그렇죠. 거리감이. 그러니까 그 3인칭으로 하면 거리감이 이렇게 생기죠. 독자하고 인물 사이에 거리감이 확 생기는데 너라고 하면 뭔가 옆에서 부르는 것 같고 내가 그를 부르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이 거리감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 넘어가서 너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냄새를 견디며 이건 이제 시체의 냄새입니다.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날이 흐려 실내는 마치 저녁 무렵 같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에 덮인 채 넓은 창 아래 누워있다. 다 쓴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걸어 들어간다. 구석자리에 뉘어놓은 7사람의 기름한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어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 너라고 지금 부르는 화자는 사실은 숨어 있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 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너를 계속 부르는데 이 소설 전체에서 사실은 인물들이 다 동호를 너라고 하면서 계속 호명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2인칭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그 한강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4년에 소설가 김연수와의 대담에서 너라는 2인칭 사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4년이면 이제 소년이 온다가 바로 출간한 그 해인데요. 3인칭과 달리 2인칭은 오직 한 사람, 내가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인 그 사람에게 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호는 죽은 소년이지만 부르면 거기 어둠으로부터 떠올라서 존재하게 돼요. 호명하고 또 호명하면 현재 속에 가까스로 떠오르는 너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2인칭으로 너가 동호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들이 바뀌면서 저마다 동호를 너라고 불러냄으로써 동호의 마지막 시간이 파편들처럼 불완전하게 맞춰지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니까 동호죠. 동호를 계속 부르는, 호명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독자도 이 서사 속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리감이 좁혀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5.18 광주가 먼 과거에 있었던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소설을 읽고 있는 현재의 독자가 그 과거 1980년의 광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사실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어떤 공동체가 또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서사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한강의 작품이 어떻게 언제 영어 본으로 출판이 됐는지 표로 좀 보시면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나왔고 한 7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포토벨로라는 출판사에서 맨 처음에 출판이 됐고요. 그다음 소년이 온다는 2014년에 출판이 됐고 이건 2년 만에 2016년에 바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흰이라는 아주 얇은 책은 1년 만에 2017년에 출판이 됐고요. 그 다음 히라버 시간은 2011년에 오래전에 나온 것인데 한 12년이 흐른 뒤에 영어 23년에 출판이 됐고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21년에 출판이 됐는데 올해 2025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영역본의 출판사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포토벨로, 그란타북스, 그리고 호가스 뭐 이렇게 겹치는데 이 호가스라는 출판사가 조금 특별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호가스에서 출판된 게 한강의 주요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호가스라는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냐면요. 이게 그 한강 소설이 세계 문학의 모더니스트적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소설들이 주로 출판되는 호가스 출판사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호가스는 1917년 버지니아 울프와 그녀의 남편인 레너드 울프에 의해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가 작가로서 너무 그 작품을 쓰는 게 이제 힘들어서 그거를 조금 릴렉스하는 방법으로 취미로 이제 출판사를 차렸는데 그때 돈으로 20파운드짜리 무슨 이렇게 그 출판 기계를 사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또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울프의 책뿐만이 아니라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다른 모더니스트 작가들의 작품도 여기서 호가스에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조그마한 독립 출판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의 호가스는 출판계의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펭귄 랜덤 하우스의 자회사로 주로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특정 문학 장르, 문학적이고 모더니스트적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3개의 작품이 호가스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도미닉 오키는 그 영국의 교수이자 비평가인데요. 한강 소설이 왜 이렇게 그 세계문학 정전으로 편입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니스트적 미학, 환상적인 요소의 도입, 억압적인 사회 체제에 대한 저항, 한국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균형,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모더니스트적 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19세기까지 소설은 사실 개인과 사회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뭐 계급의 문제 이런 어떤 사회 외적인 거를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소설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20세기 모더니즘 작품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사회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지고 또 의식의 흐름, 수법처럼 개인의 내면이 중요해지고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지고 동시에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전면적인 인식의 그 전환, 그 옛날엔 그 19세기까지는 몸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고요. 워낙 기독교적인 어떤 그 전통이 강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20세기 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작가들의 생각이 몸을 그동안 무시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 예민한 작가들이 생각하기에 이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작품에 계속 그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정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영해의 어떤 내면 의식의 흐름, 그리고 그 영해가 그 육식을 거부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고통, 이런 것이 굉장히 전면에 부각이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의 어떤 그런 그 모더니스트적인 미학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독자들의 그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문이 된 소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관문이라는 것은 한국 문학이 변방에 있다가 세계 문학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그런 소설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맨 부커상의 그 이후에, 한강 이후에 한국 작가들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는데요. 2018년에는 이 한강의 흰이 또 2022년에는 정보라의 저주토끼, 23년에는 천명관의 고래, 24년에 황석영의 철도원 3대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최종 후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6작가와 작품을, 6개의 작품을 그 리스트에 올리는 게 최종 후보고요. 한강의 수상 이후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 소설이 부커상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세계 문학 속 한국 문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는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과 정보라의 저주토끼 등 같은 해에 2명의 한국 작가가 부커상 후보, 이것은 최종 후보는 아니고 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데, 롱리스트는 13명의 작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종 후보에 오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한 40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10분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 네, 다음은 노벨상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던 당일, 10월 10일이었는데, 가디언은 굉장히 발빠르게 문학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짧은 인터뷰를 소개를 합니다. 특히 2016년 맨 부커 심사위원장이었던 보이드 톰킨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016년 한강이 부커상을 수상했던 8년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작가를 선정한 것에 대한 한 것에 대해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던 톰킨은 이제 더 많은 독자가 이 독특한 관점과 목소리를 가진 작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작가, 이 obscure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 obscure라는 거는 이름이 없는 혹은 존재감이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6년에 한강이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상당히 그 물밑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작가에게 왜 맨 부커상을 줬지? 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영어판 저널인 오늘의 한국문학에서 데보라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영해가 영미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스미스가 영미권에 특히 아시아 가부장제 사회에 저항하는 수동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식의 도식적이고 솔직하게 인종차별적인 독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미권에서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부장적이다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고, 뭐 그게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수동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도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죠. 또한 그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오형 논쟁에서 작동했던 여성 혐오가 이 소설 자체에 대한 나이든 남성들의 반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 많은 남성들이 영해에 대해서 너무 유별나다, 뭐 이런 그 거부감, 예,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고, 사실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소설들인데, 이 채식주의자는 그 오형 논쟁도 그렇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맨 부커상이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대표 작품으로 선정했을 때 상당히 놀랐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2016년 1월에 출판된 소년이 온다도 분명히 맨 부커상 수상작 반열에 올라 있었고, 보통 국제적인 문학상들이 역사적, 국가적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들을 선호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채식주의자가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이 온다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24년에 노벨 문학상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는 그 고도의 어떤 시적 산문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년이 온다를 주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게 많이 이제 이런 그 데보라 스미스가 생각하는 아쉬움이 많이 이제 상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맨 부커상에서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 그 상을 수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딱 특정을 해서 상을 주는데, 노벨 문학상은 하나의 작품에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전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그리고 번역의 공간, 여기로 좀 넘어가서 번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옛날부터 세계문학 전집 뭐 이런 걸 집안에 쭉 꽂아놓고 뭐 뜻도 모르면서 이제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세계문학 전집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1998년 민은사 전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번역투의 외국 고전 문학들을 현재의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번역해서 출판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사실 번역돼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98년, 지금으로부터 뭐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젊은 세대가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다시 번역한다. 네. 그 문장이나 스타일을 젊은 감성에 맞게 이제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비평가 이현우 씨는 새롭게 기획 출간된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을 펴내면서 편집위원들의 간행사에 세계문학 전집 대신 문학 전집을 내세우고 있음에 주목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서양의 문학을 사대주의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말로 옮겨놓은 모든 번역 문학은 사실 우리 문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 씨의 말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새로운 세대에 걸맞은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간행사의 필자들은 번역 문학은 우리 문학이라는 점을 편하게 내세운다. 이것은 한편으로 번역의 질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학과 세계 문학,
외국 문학 사이에 차이나 경계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 전집에는 현역 한국 작가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문맥에서 우리 시대의 세계문학, 외국문학 수용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제란 첫 번째로 번역의 문제, 둘째로 보편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번역 문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외국 문학에 너무 기대해왔고, 그것을 좀 많이 섬겨 모시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그 문학이 흘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뭐 그리스, 로마 고전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됐고, 아니 페르시아의 어떤 시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게 그 뒤에서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영국은 번역을 하면 그것을 그 영국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페르시아 문학, 그리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번역되면 이것은 영국의 문학적인 어떤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막 충실하게 번역하기보다는 영국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넣고 빼고, 그리고 문장도 막 고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영국 독자들이 잘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빼고, 이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영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일단은 그 부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이런 번역에 있어서도 뭔가 빌려온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그냥 완전히 소화한다.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대형 출판사의 편집장의 위상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작가 출신들이 편집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수나 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창작을 하는 작가가 편집장을 하기 때문에 그 편집장의 어떤 판단은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그래서 이들의 판단에 따라 영어 번역을 할 경우 원본을 그대로 옮기는 번역은 기대하기 힘들다. 사실 영국 오래전부터, 이런 그 원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영국인들의 이해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하나의 문화를 다른 문화로 옮긴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영어로 번역된 작품은 자국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영미권이라는 선진국의 문학을 번역한다는 의식이 강했고, 자동적으로 힘써 배워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충실한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주류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에 대한 논란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 논쟁이 있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그 스미스의 어떤 번역의 오류,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뭐 팔인데 발로 번역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소한 단어를 잘못 이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끊임없이 그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온 것을 읽어보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스미스에게 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에 관한 것이다.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서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사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충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을 또 다른 언어의 문학 작품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타일과 분위기와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학 번역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번역가들은 단지 언어적 지식보다는 문학적 감수성과 글쓰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훌륭한 작품으로 번역하는데 더 중요하다. 스미스는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음절이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느껴지는지, 들리는지를 고민하고 어떤 종류의 함축과 이미지들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킬지와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 예. 제가 지금 인용은 문학 번역을 전공하신 윤성경 선생님 논문에서 지금 따왔는데요. 예, 전체적인 이미지나 어떤 감각적인, 예, 문학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어떤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 그리고, 많은 한국시를 영어로 번역한 안선재, 이분은 이제 1세대, 번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1세대, 번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부님이셨고 서강대 영문과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아마 8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와 영어 시스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따라서 직역이 불가능하다. 스미스도 그 좁히기 쉽지 않은 간극을 논하는데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로 모호성 그리고 반복 평이한 산문의 언어, 이게 이제 한국어의 특징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 영어는 정확성, 간결함, 서정성을 선호하는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국어는 매우 모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강 소설에도 이 반복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이러니나 위트,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간결하고, 반복을 매우 싫어하는, 네, 그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건 안 가져오고 소년이 온다와 그 영어 번역본 휴먼 액츠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원본에서 각 챕터의 그 제목이 예를 들면 1장은 어린 새, 근데 이거를 리틀 버드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은 어린 새, 2장은 검은 숨, 이거는 죽은 정대가 나레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검은 숨, 뭔가 죽음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3장은 7개의 뺨, 그러니까 은숙이라는 인물이 검열 받으면서 이 뺨을 일곱 번을 맞는 그런 얘기로 쓰여지는데, 이게 휴먼 액츠에서는 이 챕터의 소제목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1장이 어린 새를 리틀 버드로 하지 않고 더 보이, 그리고 쉼표 1980 이렇게 돼 있고요. 2장은 검은 숨이 아니라 여기서 더 보이즈 프렌드 이렇게 되고 1980 이렇게 돼 있고, 또 연도를 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장이 1980이고 그 다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도를 표시해서 영미권 독자들이 그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해놓기도 하고, 원본에서는 소제목부터 매우 문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판에서는 매우 드라이하게, 예, 굉장히 도식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더 보이 혹은 더 보이즈 프렌드 혹은 더 에디터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데보라 스미스가 충실한 번역보다는 영미권 독자들한테 이 5.18 광주 항쟁의 이 서사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것이 훨씬 고민이 많았고, 그런 면에서, 예, 번역가가 조금 자유롭게, 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2021년에서 24년까지 한국문학 번역원장을 지내신 곽효환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넘어서 세계문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나지브 마흐푸즈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이집트 문학이 세계문학이 아니잖나. 데릭 월컷이 받았다고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의 문학이 세계문학이 되는가?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내가 하려는 일은 봄을 부르는 일이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제비 한 마리를 부르는 일이 아니다. 봄이 오면 제비도 오고 꽃도 피고 나무도 우거지고 강물도 흐른다. 번역 한 건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쌓여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번역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목표다. 내가 번역가 양성을 중요하게 본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곽효환 전 번역 원장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것이, 한국문학번역원의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몇 년 동안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드디어 번역원의 이 대학원 과정이 이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이제 밟게 되면,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학의 교수를 할 수가 있고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번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지금 왔는데, 카사노바라는 유명한 학자가 세계문학공화국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자세히 분석을 하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의 문학적인 보편성, 국제성, 유럽 중심의 편중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고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노벨 문학상의 놀라운 비평 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는 노벨상 위원회가 현재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구적 지평을 열어갈 작가를 발굴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유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나 작가가 갖는 어떤 잠재성,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문학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문학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세계문학이 영어로는 월드 리터러처인데요. 이 세계문학, 예전에는 세계문학의 선진국, 즉 영미권이나 유럽 문학의 고전들을 세계문학 전집의 형태로 구비해 놓고 읽는 것이 많았는데, 이 월드 리터러처라는 말에는 국가 혹은 문화 사이에 위계가 작동을 하고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위계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나 문화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에는 오히려 글로벌 리터러처라는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위계가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떠받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한국의 오징어 게임 모두가 글로벌 텍스트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영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저희 영문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문학적 관점에서 영문학
영미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이 한국 문학도 읽고 뭐 독일 문학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영화에 대한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수업 시간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동시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에서도 상당히 이것들이 융합과 확장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한번 박수 현장에서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지금 한강 문학이 수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 문학뿐만 아니라 그 한국 문학이 영국에서 소개된 배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조금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채팅방에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현장에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네. 모더니스트적 미학, 그러니까 후쿠상 이후 반응의 그 부분을 서술해 주셨고, 약간 한강 작가 글이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수용적인 입장에 좀 도움될 수 있었다. 저는 이런 맥락이라고 봤고, 그 당시에 이제 줄리언 반스, 네. 혹시 시대의 소음, 혹시 아시나요? 줄리언 반즈는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라 아. 현대, 완전히 현대. 예, 현대이긴 한데, 제가 읽고 느꼈을 때는 쇼스타코비치 얘기잖아요. 쇼스타코비치 얘기고,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목차도 이제 층계참에서랑 이제 위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나요? 시대의 소음. 시대의 소음? 네. 저는 그건 안 읽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맨부커상 받을 때 이제 그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현대 소설이긴 하지만 모더니스트적인 영향을 버리지 않은 뭔가 문체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꼈었고. 또, 그것을 또 많이 읽고 인용해서 썼던 작가 김현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거는 뭐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굉장히 자주 나왔고, 어쨌든 그런 문체성을 좋아했기에 좀 한강 작가가 좀 접근성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하나의 관문을 열었다기보다는 지배적 평가에 좀 올라타서 간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다른 관문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다른 작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는지, 그건 혹시 예시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한강 작가가 굉장히 두드러진 성취를 보인 거는 맞지만, 한강 작가만의 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다른 작가들이 이제, 같이 노력한 어떤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015년에 이 채식주의자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실은 엄청난 드라마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물론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20만 부나 팔렸지만 그 이후로 뭔가 그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문학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한국 문학의 위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못했는데 이 2015년에 채식주의자 영어가 번역이 되고 바로 부커상을 2016년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라서 그거는 다른 작가보다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관문으로서 작용된 게 한강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점이 제가 질문할 때 전제라서 사실 질문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럼 접근할 수 있었던 좀 큰 요인? 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거는 한강 이외의 다른 접근적 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였고, 이번에는 방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강 작가의 어떤 다른 작가에 구별되는 두드러짐, 그걸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면 어떤 성격이 어느 것이든 예, 좀 가장 크게 작용했나, 부커상 들어갈 때. 예. 예. 아까 뭐 모더니스트 미학도 얘기했고 환상적인 세계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꿈 얘기나 이런 것이 너무 비현실적인데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사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강 작가가 카프카의 변신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카프카의 어떤 환상성. 네.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게 벌레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환상의 어떤 요소를 도입했는데, 그것을 왜 그토록 오랫동안 특히 지금 현대 독자들도 카프카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읽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나의 얘기 같은 변신에서 잠자가 느끼는 어떤 혹은 가족들의 어떤 착취나 뭔가 뭐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 독자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느끼는 부분에서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한강 작가가 폭력을 그리는 방식도 그렇게 섬찟하고 뭔가 너무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도입하는데, 그게 독자들이 느끼는 어떤 폭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고통, 이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모더니스트 작가들도 몸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인식을 했지만, 몸이라는 것, 몸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거, 그거를 지금은 정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대 소설에서도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인간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이 주어져도 10사람이 다 다르게 그 고통을 감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나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주입이 될 수 있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은 오로지 내가 느끼는 나만의 고통이기 때문에 몸의 감각, 이것은 뭐 모더니즘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똑같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한강 소설에서 이런 요소들이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모더니스트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소설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네,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좀 올라오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이 아닌 영국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한강의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전 중심의 세계문학, 고전적 의미에서 개념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과거의 위계적 경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글로벌 리터러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세계문학, 글로벌 문학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일단 영국 일반 독자가 좋아하는 작품은 채식주의자가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훨씬 많이 읽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 소년이 온다도 국가폭력이지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느끼는, 여성이 느끼는 어떤 그 폭력과 고통이 훨씬 더 독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터러처에 대한 것은 뭔가 이론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다기보다는 지금 용어가 월드 리터러처라는 그동안 그 19세기부터 이 월드 리터러처는 사실은 19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괴테부터 이렇게 쓰던 그 개념인데 지금 최근에 그 인터넷의 발달로 그 어떤 그 국가 간의 위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허물어지면서, 그리고 그 OTT라든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그 위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래서 약간 문화 현상으로 지금 많이들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이스태블리시된 어떤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그 셰익스피어 작품과 이런 영화를 같이 놓고 분석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지금 어떤 문화적인 그런 풍토라서,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떠받드는 이런 거는 전혀 지금은 별로 없고, 오히려 셰익스피어를 전공하시는 어떤 선생님도 게임하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연결시키고 게임 이론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셰익스피어 작품을 굉장히 너무 훌륭하게 떠받들던 그런 풍토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태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네. 잠시만요. 네, 질문 현장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저도 울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남편 외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남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정도는 약간 좀 오버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작품? 그러니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륜 상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도로에 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내용인데. 불륜 소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네.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니까 답변 못 해주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렌스,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입문하려면 뭘 읽어봐야 될까요? 네? 로렌스 작품이요. 로렌스 작품. 입문하려면 뭘 읽어봐야 될까요? 입문을 하시려면, 뭐, 아들과 연인. 아들과 연인요? 혹은, 뭐, 무지개? 아, 예. 아들과 연인을 민음사거 보면 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울프 작품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문이 있기는 한데 저는 우선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고 네. 여기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데보라 스미스 번역 관련 해석해 주신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면 영국 내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번역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한강 소설 중에서요? 한강 소설 중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번역에서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데보라 스미스가 계속 강조했던, 그러니까 문자에 충실한 그런 번역이 아니라 좋은 문학 작품을 좋은 문학 작품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교수님들이 많이 번역을 하셨었는데 지금 영문학 영어 번역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안 하세요. 일단 워낙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사회에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창작에 어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번역을,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고 교수님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영어 원전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옛날엔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 네, 전문 번역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그레이트 개츠비, 피츠제럴드 그레이트 개츠비도 김옥동 교수님이라고 미국 소설 전공하시는 분이 번역한 것도 있고, 또 김영하 작가가 또 위대한 개츠비를 또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작가가 번역한 거하고 학자가 번역한 것이 되게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소수 언어, 터키어라든가 스웨덴어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교수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하지만 점점 지금 번역 시장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기계 번역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번역과 통역사를 다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역사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번역도 사실 문학 번역 이외에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지만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저는 쉽게 대체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의 창작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번역이라는 건 창작에 가깝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낯선 어떤 것과 씨름해야 되고, 이런 것이 기계 번역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챗 GPT나 굉장히 훌륭한데 이렇게 웬만한 기사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번역을 하는데, 기계 번역이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진부함과 클리셰 같은, 그게
그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거나 뭔가 그 어떤 문화와 문화가 혹은 언어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질적인 어떤 긴장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 번역은 창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자가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창작의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이게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네. 이게 아마 그 지금 해주신 답변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영 번역 문제에서 한국어의 특징으로 모호성, 반복, 평이한 산문을 영어의 특징으로 서정성, 정확성, 간결함을 들어 서로 언어적 1대1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대비적 특징은 너무 도식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문체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윤성영 선생님의 논문에서 지금 제가 가져와서 이거를 인용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쓴 문장은 아니고, 어쨌든, 번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건데, 좀 제가 봐도 조금 도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 특유의 그 모호성이라든지 반복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왜 정이나 어떤 감성, 감정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 한강 소설의 그 소년이 온다를 읽어도 굉장히 약간 조금 감상적이지 않나라는 죽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외국 영미권 독자가 읽었을 때는 별로 어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는 한강 소설에서 한글로 읽었을 때 받는 그런 어떤 풍부한 감성적인 어떤 한의 정서 이런 것이 영미권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데보라 스미스가 상당히 그 부분을 약간 조금 드라이하게 그렇게 옮기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도식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냥 크게 봐서 그렇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꼭 정답이다. 이게 뭐 한글과 영어를 나누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7번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진행을 했었던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터키,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저희가 이제 많은, 국가에서 어떻게 한강이 읽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쭉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은, 어쨌든 그 독자가 분명히 그 한강의 작품을 읽으면서, 특수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분명히 보편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즉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을 조금 그걸 공감을 하면서 읽는 포인트들이 달랐다라는 점이 되게 저는 재미있었던 지점이었는데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기율표 실제로 그 프리모 레비의 작품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접점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한강 작가의 그런 측면에서 많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이탈리아 독자들이 이제 한강을 작품을 읽으면서 프리모 레비의 그 증언 문학을 떠올렸고 또 이제 터키 문학을 진행을 하실 적에도 터키에서 있었던 어떤 그 군사 독재 상황들을 떠올리는 어떤 그런 독자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포르투갈 어권에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 파시스트 상황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교수님 논문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오늘 강연을 해주셨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독자들이 이 가부장제,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그 여성의 서사에 되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혹시 영국의 어떤 그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 이런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연결을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뭐 버지니아 울프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또 그런 그 페미니즘 문학에도 강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교수님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어떤 여성의 권리 뭐 이런 것이 훨씬 이전부터 이제 그 발전했고 그 한국의 여성들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그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 여전히 그 젠더 문제, 페미니즘 문제는 그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딱 집어서 뭐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뭐랄까 일단 채식이라고 채식주의라는 그것이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사실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환경 문제에 대한 되게 선진적인 의식도 있고 이 채식주의가 약간 그 폭력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게 사실 동물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되게 선진적인 그런 의식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채식주의자라는 제목부터가 일단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어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영미권에서 나온 소설이 아니라 또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그런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어필했을 것 같고, 그래서 소년이 온다보다는 정말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학술대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출판 광고 마케팅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채식주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인도래요. 인도에서 전 세계 그 책 판매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30%가 인도 독자고,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하게도 한국 독자들이 영어로 10% 정도를 한국 독자들이 그 영어판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도 너무 놀랬다고. 한국 독자면 그 한글판을 당연히 읽을 것 같고 영어판을 살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인도의 인구수와 한국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30%가 인도고 두 번째로 한국 독자들이 영어 판본을 10%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 왜 이런 게 있는지.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그건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채식주의자라는 그 채식이라는 게 더 훨씬 어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보편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강 작가가 전 세계 독자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건 이게 폭력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참혹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이 폭력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윤리의 문제, 그리고
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뭐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작품마다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서 그 한강 작가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미권에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 문학의 어떤 전통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몸에 대한 얘기, 고통, 몸의 고통,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한국 내에서보다 이렇게 영미권으로 나갔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사실은 영미권 문학과 분명히 또 영국에서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한강 문학이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스웨덴에서 어떻게 수용이 됐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웨덴은 실제로 그 할리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